안녕하세요. 어느덧 이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그 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3, 40대 이혼하는 사람들한테서 많은 걱정 또는 이거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 내용 뭘까요? 양육비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3, 40대 한참 이혼할 나이다. 한참 왕성한 경제활동도 하겠지만 또 뭐 이혼을 하면은 또 새로운 가정을 또 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한참 이제 질풍노도에 이혼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황혼이혼으로 가지 않고 3, 40대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하면 전업주부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그렇게 막 내가 전업주부인데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우 양육비 받아서 애들 키워야지 어쩌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예전에는 이제 양육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법적으로 보호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양육비가 법적으로 제도화돼서 많은 이제 뭐 다양하게 보호가 되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와 이혼 증가율과 상관관계는 없다. 그런 조사가 나왔어요. 양육비가 너무 잘 됐으니까 이혼율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세상에. 아니 양육비는 양육비고 이혼율은 이혼율이지. 그거 뭐하러 그걸 갖다 붙입니까? 그리고 뭐 이혼율이 OECD에서 몇 어쩌고저쩌고 뭐 몇 위인데 아니 뭐 어떻습니까? 그게 다양한 삶의 모습인 거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OECD랑 왜 비교합니까? 그런 자체가 나는 그런 통계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뭐 이혼율이 어떠네, 뭐 아니면은 결혼율이 너무 낮네, 아니면 출산율이 어떠네라고 하는데 아이 뭐 그렇습니다. 뉴스에서는요 어떤 거라도 이렇게 이슈를 잡아서 뭐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다양한 소식을 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으면 되지.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 이혼율은 이혼율, 내 인생은 내 인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부모님들도 이제 무조건 참고 살아라 이렇게 안 하고 자녀들한테 그래, 아유 됐어, 너가 그렇게 참고 살 필요가 없고 이혼을 해라라고 응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혼할 때 뭐 남자분들도 많이 이제 대리를 하는데 남자분들도 그렇고요. 30대 초반에서 한 30대 한 중반까지는 꼭 이혼 상담 오실 때 부모님이랑도 같이 오시거든요. 특히 이제 어머님이랑 든든하게. 남자분들도 그렇고요. 여자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 이 30대 이혼을 해도 부모님이 어떤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고 영향력을 좀 이렇게 행사하시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안심시켜 드리려고 내가 이혼을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안심을 시켜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이혼 상담 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랑 같이 갔을 때 이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건요 그래요. 나 젊었을 때 뭐 이혼 상담도 해봤지 받아봤지라고 하지만 그런 건 다 생각일 뿐이고요, 실천하지 못해. 근데 나중에 결국은 또 이혼을 하시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30, 40대 이혼을 하실 때는 꼭 자녀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직 어린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혼이 빠르게 되질 않아요. 나라에서 이거를 아예 제도화 시켜놨어요. 예전에 90년대 말에 그때 이혼이요 굉장히 초고속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90년대 말뿐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이게 이제 악용됐던 사례인데 서로 이혼에 대해서 합의를 다 해놔도요 그 이혼 숙려 기간 3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뭐 다 합의가 돼도 이혼이 안 되는 경우예요. 뭐 합의 이혼도 마찬가지고 뭐 재판상 이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예 그 편법으로 조정으로 이혼을 끝내는 거예요. 조정 신청서를 넣어요. 그럼 법원에서는요, 이혼 조정 신청서가 들어오면 날짜를 바로 잡아요. 조정으로 서로 이혼하겠다는데 서로 간에 조정 신청합니다. 그러고서 조정으로 충분히 받아들입니다라고 답변을 딱 내고 그러면은 이제
서로 합의가 됐네. 그러면 이제 조정 기일만 잡으면 이혼 되나 보다라고 기일을 딱 잡으면은 한 달 내에 아예 뭐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이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되다 보니까 애들 양육비 문제라든지 아니면 양육권이라든지 친권이라든지 이런 게 끊임없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안 되겠다. 무조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어떤 식의 이혼을 거치든지 내가 어떤 이혼을 선택하든지 무조건 3개월 이상 걸리게끔 법원에서 시스템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만큼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법원에서도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양육비를 반드시 얼마인지 정하도록 이렇게 아예 정해놨어요. 그런데요, 이혼을 참 이제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이미 뭐 다른 사람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도요, 이미 이혼을 하기로 했고 법원에 이혼 소송이 계류 중이에요. 물론 자녀가 있더라도. 그런데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자유를 느껴서 그런지 이혼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이혼 뭐 가정 끝무렵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어떤 사연인지 사연을 먼저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얼렁뚱땅 넘어갈 뻔했네요. 오늘 사연에서는요, 혼인 기간이 4년이고요, 자녀가 1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연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생활 방식이 굉장히 달랐어요. 남편은 딱 뭐랄까 아주 근검절약 정신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제 박혀 있는 그런 집 안에 장남이었고요, 외아들이었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자기가 이제 물려받는다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근검절약 정신. 근데 아내분은 직업적으로 좀 화려한 직업이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살면서 3년 동안에는 시댁에서 살았어요. 왜냐? 그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는 그 양육에 대해서 전담해줄 사람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그런 부분을 시댁에서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뭐 참고 살았죠. 근데 아이가 3살 정도 되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충분히 뭐 어린이집에 맡겨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더 이상 시댁에 사는 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나왔어요. 시댁에서 나왔는데 남편은 뭐 근검절약뿐만 아니라 굉장히 효자예요. 그래서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시댁하고만 딱 인연을 끊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또 근검절약의 효자에 막 이러니까 내가 생각해 너무 답답한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혼을 하자.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 난 진짜 너랑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르고 이 아이가 이제 뭐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시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막 살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고 나랑 행복하게 살자라고 했는데 남편분이 아내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이제 살아왔던 환경과 그리고 생활 방식과 모든 게 자기 아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렇게 살 때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우리 엄마를 이렇게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이 아내분이 이혼 과정에서 새로운 분을 이제 만나시게 된 거죠. 그게 이혼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아내분이 굉장히 뭐랄까 돈에 대해서도 한 푼이라도 더 놓치지는 않았을 텐데 양육비가 생각보다 적게 책정이 돼서 이제 이혼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결혼 시절에 남편은 이제 시댁에 살았으니까 그 집에 뭐 새로운 전세 자금 마련하고 이럴 건 없었는데 아내분이 본인이 어떤 이제 퇴직금이라든지 모은 돈이라든지 그런 거로 뭐 아파트를 샀지만 그 아파트 옛날이었어요. 샀지만 전세 끼고 사는 아파트 있잖아요. 전세 끼고 사는 거라서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차액 정도로 아파트, 아내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고 남편은 당연히 뭐 집이 없었고 그리고 시댁에서 독립해서 나왔을 때는 남편이 집을 너가 너 집 얻어야지 라고 하니까는 전세 자금을 일체를 댔거든요. 그런데 그 전세 자금에 대해서는 아내분이 이제 결혼한 지 4년밖에 안 됐지만 그거는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나누지 말자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는데 아내분이 그 대신 양육비를 조금 받을게. 그 대신 양육비를 조금 받을게. 그랬더니 남편분이 끝까지 양육비를 뭐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양육비 안 받아도 되니까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라고 하는데 근데요.
이게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놓지 않고 내가 아이를 키운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뭐 아이가 3살 때까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별로 양육이 담당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엄마가 끝까지 아이를 안 놓고 있고 엄마가 지금 현재 아이를 데리고 있어. 이러면요, 양육권을 뺏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엄마라서가 아니라 만약에 엄마가 나가고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아빠가 끝까지 아이들을 못 주겠다라고 하면요, 법원에서는 현재 양육자가 양육에 심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 양육자를 변경하지, 그런 게 아니면은 현재 양육자가 양육을 하겠다, 그리고 양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양육권을 뺏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엄마가 양육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육비에 대해서는 엄마가 조금 받을 테니까 재산 분할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혼이 성사가 됐어요. 그런데 엄마가 새로운 이제 남자를 만나서 이제 새롭게 결혼을 했는데, 야,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 아내가 내 아이를 데리고 새로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양육비 줘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이거 특히 남자분들이 이거는 절대 안 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새 아빠가 생겼으면 양육비도 새 아빠가 부담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설사 만약 입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새아빠가 입양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친아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아빠기 때문에 양육비는 줘야 돼요. 근데 양육비 이런 경우에 엄마가 생각하기에 아니 전 남편이 아이 아빠인데 아무리 새아빠가 있기로서니, 아무리 새아빠가 돈을 잘 벌기로서니 네 아빠도 아무리 그래도 재산도 있고 뭐 능력도 있는데 너무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작다. 그래가지고 양육비 증액 소송을 청구합니다. 양육비 증액 소송 청구했는데 이 사건에서 정말 굉장히 특이했던 게, 현재 양육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양육비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는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소명 자료 중에 이 엄마가 너무 온갖 거를 다 이제 소명 자료로 제출해서요. 그래서 이 엄마 옷 브랜드인데 거기서 뭐 백화점에서 쇼핑한 건 전부 다 얘를 위해 쇼핑한 거래. 그래서 엄마 옷 브랜드인데도 이걸 얘 옷이라고 그러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새로 남동생이 태어났어. 애기들, 남자 애기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이런 데 가서 산 거 또 전부 얘 거라고 그러고, 모르는 거. 막 한 달에 막 얘한테 쇼핑비만 막 200만 원 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거짓말인 게,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겨울 잠바 하나만 사줘. 아빠가 그래 뭐든지 좋아, 뭐 카톡 하는 게 있는데 뭐든지 좋아, 뭐 사줄까? 라고 막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아빠 이거, 그런데 막 10만 원도 안 돼. 막 8만 원 막 이랬던 것 같아, 겨울 잠바에. 분명히 얘가 겨울 잠바도 없어가지고 8만 원짜리 잠바를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는데도 이 아이한테 드는 의류비만 뭐 200만 원 든다, 막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현 상태, 이 양육자의 현 상태도 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보기에 이 아이 아빠가 새 장가를 간 것도 아니야. 아이가 또 없어요.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고 뭐 재산도 뭐 있고, 그리고 월급도 따박따박 나와. 그리고 아이한테 돈이 더 간다고 해도 이 아빠한테 크게 경제적으로 타격이 가는 게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새아빠가 있어도, 아무리 새아빠가 능력이 출중해도 양육비가 일정 정도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빠도 이 아이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 엄마 그리고 새아빠한테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애한테 사주는지 안 사주는지 그걸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솔직히 조금 얄밉죠. 그러니까 양육비를 최소한으로 주더라도 나중에 애한테 직접, 얘가 성인 되면 직접 주는 한이 있어도 이 엄마한테 지급하는 양육비는 좀 뭐 많이 주고 싶지는 않죠. 그런 마음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양육비에 대해서는 적게 받았다 싶으면은 증액 소송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결혼을 해도 양육비는 줘야 된다라는 거, 그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에서는요, 혼인 기간이 15년이고 자녀가 2명이었어요. 이혼 사유는 가장 흔한 거, 남편의 외도죠.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치밀했어. 이 남자가요,
외도하면서도요. 모든 재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육비 때문만은 아니고 이 남자가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명의로 재산을 이렇게 두는 것이 좀 여러 가지로 뭐 좋지 않겠다 싶었는지 처음에는 법인 명의로 재산을 돌려놨어요. 근데 이 법인의 대표자가 자기면 뭐 그게 그거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동업자라는 사람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그 동업자 명의로 대표자를 다 해놓고요. 자기는 그냥 거의 뭐 파산을 합니다. 파산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과정을 아내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줘요. 아니 이제 동업자가 있는데 나는 뭐 내 명의로 재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동업자가 내가 내연녀일 줄은 몰랐지. 동업자랑 바람이 난 거야. 동업자가 여자였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리고 여자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남편이 다 재산 빼돌려 놓고 동업자가 그 여자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를 너무 진짜 기가 막히고 정말 코가 막혀가지고 좋다. 이혼은 이혼인데 애들 양육비에 대해서만큼은 이혼을 했어. 근데 애들 양육비에 대해서만큼은 좀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남편이 되게 부자예요. 절대로 양육비에 있어서 그렇게 짜게 굴면 안 되는 남자였는데 아이들에 대해서만큼은 양육비를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게요. 이혼 소송도 아니고요. 양육비 소송인데 이 남자 명의로 뭐가 있어야지 법원에서는 주라고 하는데 이 남자는요. 자기가 제출하는 거는 자기는 진짜 무소득이라는 거 증명 자격 이런 것만 계속 제출하는 거예요. 너무 얄밉죠. 그런데 이 여성분도 이제 이 아내분도 너무 괘씸했는데 실제로 이 남자가 가진 게 없다면 소송이 무의미하지. 무의미해. 그 남자랑 이혼한 게나. 안 했으면은 그 남자 정말 밥까지 정말 떠먹여줄 판이에요. 그렇게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남자는요. 생활력도 없습니다. 생활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혼 안 했다 싶으면은 그 아내분이 그 남자까지 책임져야 돼. 그래서 그냥 이혼한 게 나아요. 무조건. 그렇게 아이에 대한 양육비 안 주려고 버티는 인간들은 한 게 낫다. 안 한 거보다 낫다. 무조건. 양육비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나마 행복한 소리야. 양육비를 떠나서 남자가 돈을 따박따박 받아오는 사람이니까. 근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대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는 남자다. 그런 남자는요, 양육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돼요. 거기다가 압류를 걸었으면요, 그냥 바로바로 다 양육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이제, 그럼 사대보험도 안 되는 남자 경우 양육비는 어떡하나요? 그럴 때 양육비 걱정할 게 아니라요. 내가 그 남자한테 빨리 탈출한 게 낫다. 빨리 탈출한 게 내 인생에 어떤 뭐랄까 이게 좋은 타이밍에 이혼을 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 양육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까지 받을 수는 있어요. 그 남자 나중에 끝까지 재산이 없다면 그거 못 받죠. 돈은요, 여러분 변호사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돈은 있는 사람에게 받는 거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받냐고 물어보면 변호사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돈은 있는 사람에게 받는 거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판결을 받아봤자 종이 쪼가리. 뭐 지평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돈은 있는 사람에게 받는 거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양육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재산이 한 푼도 없으니까 와, 법원도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이 남자가 심지어 소송 대리인 변호사를 굉장히 비싼 변호사를 선임한 거예요. 법원에서도 장난하나 싶은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법원에서 그냥 마지막 묘수로 이렇게 이 남자를 법원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남자가 진심으로 애들 양육비에 대해서만큼 얼마를 주겠다 약속한 금액. 왜냐하면 이거를요, 법원에 재판을 내리려면요, 판결을 내리려고 해도 최저 금액을 내려야 되는데 최저 금액은요 한 20만 원 한 아이당. 그리고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한 30만 원에서 한 35만 원까지 이게 최저 금액으로 내리는데요.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는 나와요. 그런데 사실 아빠가 진짜 부자인데 30만 원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도 정말 없고 이 사람도 뭐 아내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30만 원 정도, 35만 원 정도는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니까 법원으로 불러서 굳이 이 남자가 직접 얼마를 주겠다라고 뭐 조정 조서에 그거를 직접 이제 기입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놓으면 남자도 자기가 직접 마련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들과 유대관계 좋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도 자기 면목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만큼은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에서 묘책을 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이혼할 때 제일 나쁜 상황이요. 남편이 사대보험 다니는 직장도 없고 좀 재산도 없고 그럼 그래서 내가 이혼 못 하잖아요 라고 말하실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혼하는 게 낫다. 그런 인간을 내가 밥까지 떠먹여 주는 것보다 이혼 사유가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이혼하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런 남자가요, 아유 뭐 나중에는 돈 잘 벌어올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냥 최저 양육비만이라도 판결을 받아두시면요, 나중에 안 받아두긴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률 문제는요, 해놓을 때 그냥 처리해 두시는 게 가장 깔끔하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밀어두면요, 나중에는 더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때그때 이제 처리해 두는 게 좋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남자라도, 사대보험이 안 된 남자라도 그 정도 남자면 보내주자.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세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연은요, 정말 이혼을 결심하기가 자녀들 때문에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에요. 제가 웬만하면은 아니 자녀들 때문에 무슨 이혼을 못하냐, 왜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사연은 진짜 그랬어요. 정말 사는 모습이 각양각색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연 같은 경우는 혼인 기간이 13년이고 자녀가 2명이었어요. 근데 남편과 아예 대화가 단절된 채로 살아요. 어디서 사느냐? 시댁에 살아요. 시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시댁이요, 다세대 주택이에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에서 시댁이 이제 1층 건물을 쓰시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2층 건물을 쓰시는데 남편이 그냥 시댁에 자기 원래 살던 총각도 살던 그 방에 그냥 계속 살고요. 아내분이 아이들과 함께 2층에 살아요. 원래는 남편분도 2층에서 살다가요, 이렇게 싸우니까 이제 남편분이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사실 혼인 기간 13년이라고 했지만 10년간 남편분이 돈벌이가 없었어요. 아예 수입이. 예술하시는 분이었는데 수입이 아예 없다 보니까 시댁에서도 좀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분은 굉장히 이렇게 탄탄한 직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랑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게 너무 경제 능력이 정말 10년 동안 단 한 푼도 못 벌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행복하게 이렇게 가정생활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댁에서 2층 집 마련해주고, 그리고 뭐 잔소리는커녕 오히려 좀 항상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때문에 산다 할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이 아내분이 버는 돈은 오직 그 자녀들한테 들어가는데 어느 날 남편분도 경제적 소득이 생겼어. 수입이 생겼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야, 그러면은 이제 돈 좀 다오, 생활비 좀 다오 라고 했더니 남편이 내가 이제 와서 정말 10년 만에 돈을 처음 벌었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뭐 자기 취미 이런 건 아니었고, 지금 이제 예술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그런 뭐 악기라든지 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신도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가 없어가지고 참았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한테 재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이 인간이랑은 정말 살아도 했던 날이 없겠다. 그런데 이혼도 못 하겠는 게, 이혼을 하면요, 솔직히 이 재산이요, 남편 게 아니에요. 시부모님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혼을 한다고 해봤자 내 월급은 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있지. 그리고 뭐 일정 부분 뭐 적금이든 뭐든 있는 거에 대해서 당장 그걸로 집을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임대주택에 당첨이 돼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남성분이 정말 끝까지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한 푼도 안 주겠다라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양육비를 얼마를 주겠다 약속을 하고, 얼마를 뭐 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겠다, 언제까지 얼마를 이상을 주겠다라고 해도요, 남편분한테는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없다. 그래도 그거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 시댁에 돈이 있잖아요. 그 시댁에 돈이 언젠가 남편한테 옵니다. 뭐 꼭 그런 거를 떠나서라도 어쨌든 양육비에 대해서만큼은 정해놓고 이제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진짜로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라는 게, 왜냐?
자녀들이랑 당장 나가서 살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당장 거주 공간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이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일단은 뭐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해도 남편이랑 이 집을 나눠야지만 뭐 그러니까 전세든 뭐든 공간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나눠야지만 이혼 소송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에는요. 이혼이 안 돼서 이혼 기간 동안에 같은 공간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시면서 이혼 기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협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생활하시면서 이 남자랑 합리적으로 이런 재산을 나눈다거나 양육비를 정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면 그런 경우에도 법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에 대해서 그런 건 있어요. 내 자녀가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이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이런 걸 모든 거를 좀 포기하고 다른 공간에서 다르기 시작돼야 되는 거고 양육비라는 것도 결혼 생활 중에는 그 양육비에 대한 한계가 없이 최소한 생활비라고 해서 다 받던 돈을 이혼하고 나면은 무조건 양육비라는 그 금액만큼만 딱 받아서 살아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진다. 그래서 이혼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복한 엄마가 아이를 행복하게 양육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랑 불행하게 살고 있지만 너를 위해서 참는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이들은 그거를 보면서 고마워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하게 너를 더 사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아빠랑 떨어져 사는 거야 라고 해야지. 너네 아빠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진짜 아주 이렇게 항상 아빠 욕을 하느니 차라리 아이에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이혼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한 번뿐인데 그게 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서 몰라. 맨날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요. 본인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없으니까 아이가 있다는 것으로 도피하고 핑계를 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뭐 아이가 있으니까 나는 아이를 위해서라고 본인의 위안이지 결코 그것이 자기가 곰곰이 밤에 자기 전에 눈 감고 생각할 때 내 인생 행복한가라고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요, 뭐 그럼 이혼하면 행복하냐? 이혼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혼했을 때 그 홀가분함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체가 돼서 결정한 거고 앞으로 한 발을 나가도 내가 결정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좀 더 뭐랄까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혼한다고 뭐 행복해지고 뭐 이혼 안 한다고 불행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더 내가 결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도 또 숨가쁘게 사연 3가지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양육비, 양육권 진짜 양육권 때문에 내가 아이들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끝까지 아이들 옆에서 아이를 지키는 모습, 아이를 케어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법원에서도 쉽게 누구한테 뭐 해라라고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혼 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혼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아이들은 아빠랑 조금 다 서먹서먹하지 대면대면하지 아이들은 원래 엄마랑 더 친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본인에게 이혼 사유가 닥쳐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아이들하고 막 친분 관계를 막 맺는 거예요. 엄청 돈독하게. 그래서 아이들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안 되는데 아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아이 엄마를 좀 멀리 해두라고 해서 이제 끝내 이혼 과정에서 남자분들이 더 이제 양육권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그 생각과 그 뭐 그런 건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충분히 그런 걸 보여주시면 아빠들도 아이들 양육권에 있었던만큼은 뭐 그거를 반드시 엄마한테 줘야 된다 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거든요. 누가 현재 더 적극적으로 양육자로서 적합한가? 그리고 아니 난 직업이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양육 보조자로서 이제 우리 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양육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양육 계획서 이런 것도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키울 때는 이렇게 뭐 여기 뭐 동선을 이렇게 짜가지고 어디 유치원에 보내고 어디 학교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육권, 양육비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니까 좀 더 치열하게 끝까지 싸우는 것도 좋고 양육비 증액 소송도 있고요. 그리고 야, 양육비 안 주려는 사람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네, 이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즐겁고 재미나게 살자. 아이들 때문이라는 말 하지 말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